테마 7번까지는 저희가 실감으로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이제 테마 8번하고 테마 9번은 이제 스튜디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먼저 테마 8번, 오늘 테마 8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테마 8번은 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 자체가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게 중요하냐면 조건별로 비교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어떤 해당되는 조건을 달 때 암기해야 될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정리했다 보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조건별 비교 정리는 뭐부터 할 거냐면 경미한 사항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경미한 사항부터 먼저 우리가 정리 한번 하도록 할게요. 먼저 국토계획법에서 경미한 사항이 나오는 경우, 국토계획법에서 경미한 사항이 나오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어떤 경우냐? 먼저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하는 경우일 때, 됐죠? 국토계획법에서 경미한 사항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우리가 경미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때 도시지역에 대한 뭐죠? 축소. 항상 얘기하지만 경미한 사항은 뭐죠? 축소란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죠? 단축이란 얘기가 나오면 경미한 사항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라서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뭐한다? 변경되었다.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변경이 되었는데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뭐가 된다? 그렇죠? 도시군 위반 교육일 때 기초조사를 뭐한다 생각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를 할 수도 있고 뭐를 할 수도 있는데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는 뭐 하는 거죠? 기초조사, 기공의협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기초조사 부분을 하게 되는데 기초조사를 뭐한다? 생략할 수 있다 그 얘기고, 또 하나가 주민의 의견 청취하는 거, 기공의협심. 기초조사하고 공청회 하고 그 다음에 주민 의견 듣는 거 하고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듣는 거 하는데 이걸 생략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경미한 사항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 도시지역에 축소 나오면 뭐가 된다? 기초조사와 주민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또 하나, 국토계획법에서 경미한 사항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있잖아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을 해요. 실시계획을 이렇게 공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실시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럼 당연히 인가권자한테 뭐 받아야 돼요? 인가받아야 돼요. 그런데 인가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있다고. 그 경우가 바로 경미한 사항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대해서 사업구역 경계 변경이 없는 구역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행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얼마 10% 미만의 변경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국토계획법에서 경미한 사항이 나오면 몇 프로? 5% 아니면 10%라고 했던 기억나시죠? 그러면 10% 나오는 뒤에는 그냥 변경, 그 다음 5% 뒤에는 축소 이런 말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는 5%가 뒤에 축소가 없죠? 그러면 여기 10%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실시계획 작성을 할 경우에는 뭐가 된다?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뭐냐면 이겁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인가권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미리 그 사실을 뭐하죠? 공고하고 일반이 연락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경미한 변경일 때는 공고나 연락하지 않아도 돼요. 그때 어떤 경우냐면 사업의 착수 예정일 있죠. 예정일이나 준공 예정일을 변경하는 경우. 간단한 변경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착수 언제 할 거고 준공 언제 할 건지를 그 예정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예정일을 많은 경우 변경할 경우에는 우리는 뭐한다? 그죠? 공고나 연락하지 않아도 된다. 생략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국토계획법에서 경미한 사항 중에서 이거 개발행위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허가나 변경 허가를 하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개발행위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개발행위 허가권자한테 허가받고 또는 변경할 때도 변경 허가받는 게 맞잖아요. 근데 무슨 사항?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뭐하죠?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게 어떤 경우냐? 일단 사업 기간을 뭐 할 경우, 그렇죠, 단축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그리고 부지 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 뭐 나왔어요? 퍼센트 나왔죠? 그럼 몇 프로라는 얘기. 뒤에 뭐가 나오면 단축 나오면 5%, 그렇죠? 축소 나오면 5%, 단축이 아니고 5%. 그리고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에 따라서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뭐 할 경우, 변경할 경우, 그때도 우리는 변경 허가 받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 지금 들어가는 경미한 사항은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 지금 이쪽 도시군 관리계획 부분 위반할 때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안 하는 곳, 그리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부분에 있어서 인가받지 않는 경우, 그리고 도시군 계획사업 인가받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공고나 연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이 경우. 그리고 또 하나 나온 게 바로 뭐냐면 개발행위 허가 있죠. 사적인 개발행위 부분 할 때 허가나 변경 허가 받아야 되는데 그때 변경 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거, 단축일 때 하고 5% 축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도시개발법에서 경미한 사항을 볼게요.
자, 도시개발법에서 우리 조합 설립할 때 조합을 설립하려면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받는 거 맞죠? 오호. 인가받아야 되는데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인가받지 않고 신고하면 되는 경우가 뭐냐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미한 사항만 딱 정리해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뒤죽박죽 돼 있는 거를 경미한 사항 부분만 문구를 다 정리해놨으니까 경미한 사항이 헷갈리면 이 부분만 딱 보시면 되는 거예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 경미한 사항도 뭐가 된다? 경미한 사항을 보고 신고만 하면 된다. 그리고 공고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인 경미한 사항일 때는 신고하면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다음 도시개발법에서 하나 더 있어요. 이거하고 그다음 또 하나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작성된 실시계획 마찬가지죠. 실시계획에 대해서도 지정권자한테 인가나 변경을 했으면 변경 인가 받아야 돼요. 자, 근데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변경 인가 받지 않아도 되는 게 경미한 사항인데 뭐 기억하셔야 되냐면 국토개법에서는 5하고 10%, 5% 뒤에는 뭐죠? 축소, 10% 뒤에는 변경. 그런데 도시개발법에서 뭐만 나와요? 10%만 10%. 그래서 사업 시행 면적 얼마의 범위에서 10%, 100분의 10 범위에서 면적에 대한 뭐죠? 감소. 그러면 변경인가 받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사업비, 비용 나오잖아요. 비용은 증감이란 말을 씁니다. 비용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몇 프로? 10%. 10% 범위에서 사업비에 대한 증감 이렇게 됩니다. 이거 됐나요?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가 도시개발법에서 경미한 사항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한 인가를 받아요. 인가 받고 변경 인가 받아야 되는데 그때 변경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 종전 토지의 합필이나 그 다음에 분필로 환지 명세가 변경되는 거. 그러니까 뭘 통해서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게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환지 명세가 바뀌는 경우. 그 다음에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오케이, 동의했다는 얘기예요. 동의에 따라서 환지 계획을 변경할 경우. 그 다음에 지적 측량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환지 계획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환지 계획 작성에 대한 걸 환지에 대해서 바꾸는 거니까 이런 결과를 경미한 사항으로 보는 거예요. 또 하나,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모할 때 청산하는 경우도 경미한 사항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변경인가 받지 않아도 되는 거. 이게 바로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가 됩니다. 되죠?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그러면 말 그대로 또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었네요. 조합 설립 인가 받을 때 한 가지.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실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인가, 변경 인가 받을 때 한 가지.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서 환지 계획을 작성하고 인가 받을 때 또 한 가지.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가 또 있게 됩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도시정비법에서도 경미한 사항이 나옵니다. 도시정비법에서 경미한 사항 나오는데 기억나세요? 도시정비법에서 경미한 사항은 몇 프로? 10% 아니면 20%. 10%만 있는 경우도 있고 10%, 20% 같이 있으면 10% 뒤에 뭐 축소 이 말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볼게요. 정비법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주민의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주민 공람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뭐 한 경우? 경미한 사항일 때. 그러면 정비사업의 계획 기간을 뭐 하죠? 기간은 느리면 경미한 사항이 아니지. 그렇지?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단축할 경우에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비 기반 시설 규모. 자, 여러분 이거 조심하시라고 그랬죠? 정비 기반 시설의 규모는 많이 할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확대해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대했을 때는 경미한 사항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면적을 얼마 퍼센트 나왔잖아요. 근데 뒤에 뭐 나왔어요? 축소 나왔어요. 그럼 10%, 20%, 10% 미만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그리고 구체적으로 면적이 명시된 정비 예정구역의 면적을 뒤에 뭐 나왔어요? 변경 나왔으면 2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그리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 몇 퍼센트 뒤에 변경 나왔죠? 축소 안 나왔죠? 축소 안 나왔으니까 뭐죠? 20%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이 경우일 때가 주민의 공람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 안 받아도 돼요. 그래서 정비법에서도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주민 기본 계획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죠. 두 번째가 뭐 하는 경우예요? 사업 시행 경우. 세 번째가 관리 처분 계획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비법에서 사업 시행자는 정비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시장 군수 등한테 사업 시행 계획서 인가나 변경 인가 받아야 되는 거 맞나요? 그렇죠. 그때 이거 변경 인가 받지 않고 신고만 해도 신고해야 돼요. 대통령을 정하는 경미한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이때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10%만 10%. 여기는 이제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은 이때 기억하실 게 뭐죠? 10%. 10% 기억하면 돼요. 이거는 뒷부분에 변경이 붙었어요. 왜? 10% 20%안 들어가시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여러분 하나 적어놓으세요. 10% 면적이나 뭐 나오면 10% 부분 변경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건축물이 아닌 부대 시설이나 복리 시설을 뭐하는 경우 확대하는 경우 그렇게 하나 적어보시면 돼요. 그렇죠?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정비 사업 시행에서 시장 구성의 사업 시행 계획서 인가나 변경 인가 받을 때 신고만 하면 되니까 인가 받지 않고 바로 10% 변경 면적이 되는 어떻게 되는 10%인가 그리고 건축물이 아닌 복리 시설이나 부대 시설의 확대 부분 그렇게 하나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게 정비법에서는 관리처분 계획이죠.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이나 군수들한테 인가 변경해야 되는데 이때 경미한 사항일 때는 뭐만 돼? 신고만 하면 돼. 신고만 하면. 그때 어떤 경우냐면 계산 사고나 오기 누락 등에 따라서 조소를 단순하게 그냥 정정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경우로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정관이나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매도 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그리고 권리나 의무가 변동되는 거 바뀌는 경우 이런 게 경미한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동이 분양 설계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수반하면 그건 경미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택 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서 뭐죠?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가 되죠. 이런 5가지 부분일 때 우리는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법은 딱 3가지 부분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3가지 부분에서 한번 정리할까요? 자, 또 한번 정리할게요. 도시정비법에서는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공단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 10% 20%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정비사업일 때는 10%만 나오는 거. 그리고 뭐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확대하는 경우 위치를 대신 변경하지 않는 경우 아시겠죠? 위치를 변경하면 그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만 하면 된다? 신고하면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 부분이 나올 때는 시장 군수 등의 인가 변경 인가 받으면 되는데 이것도 신고하면 돼요. 그래서 단순 정정, 불이익이 없는 받는 자가 없고 그 다음 무엇에 따라 관리처분이 변경되는 경우는 전부 다 관리처분에 대한 경미한사항을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권리나 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 설계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돼야 된다. 그리고 무엇에 따라 관리처분 변경 이렇게는 이 3가지를 또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도 3가지가 나온다는 거 도시정비법에서 되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주택법에서 경미한 사항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주택법일 때는 경미한 사항 나올 때 몇 프로? 20%, 20%. 그리고 조심하실 게 뭐냐면 원래 사업비 나오면 증감이었죠. 면적이 나오면 무조건 뭐죠? 단축 감소였습니다. 축소 감소. 그런데 이 주택법일 때는 다 증감이에요. 다 증감.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택법일 때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뭐 하려고 해야 돼요? 변경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변경일 때도 사업계획 승인권자부터 뭐 받아야 돼요? 승인받아야 돼요. 변경 승인 받아야 된다. 근데 변경 승인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실 게 뭐냐면 이 3가지 부분에 어떤 경우냐면 이 경미한 사항이 되는 조건이 사업 주체가 국가나 이거 정말 많이 틀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많이 틀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돼요. 이거 사업 주체가 누구라고요? 이자들. 사업 주체가 이자들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 워낙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서 이거 사업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를 한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경우일 때 1번, 2번, 3번일 때 경미한 사항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민간이 되면 공공이 아니고 민간일 때 이렇게 했다. 그럼 경미한 사항이 이 범위가 되더라도 경미한 사항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이게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총 사업비의 몇 프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20% 범위에서 사업비보다 증가나 감소를 변경하는 거니까 보통 사업비 넣으면 전부 다 증감이에요. 사업비 넣으면 증감 아시겠죠? 그런데 대지 면적에 대해서 이것도 20%인데 보통 면적 나오면 뭐죠? 감소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것도 증감. 주택법은 뭐죠? 증감. 주택법은 뭐죠? 증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축물의 배치 조정을 변경하는 경우 이렇게 됩니다. 이 경우가 바로 경미한 사항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경미한 사항 부분에 대한 형태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주택법은 이 한 개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정리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 정리하실 게 지금 크게 나눠서 경미한 사항일 때는 경미한 사항은 국토계획법 나왔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나왔고 그 다음이 도시정비법 나왔고 그 다음이 주택법 나왔어요. 이 4가지 부분이 경미한 사항인데 수치만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수치는 국토계획법은 뭐가 돼요? 수치만 가지고 수치 숫자 가지고 경미한 사항 하면 국토계획법은 5% 아니면 10% 도시개발법은 10% 도시정비법은 10% 아니면 20% 주택법은 20%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토계획법은 5% 10% 두 개가 동시에 나오면 5% 뒤에 뭐죠? 축소
도시개발법 다 10%고 도시정비법 뒤에 10% 뒤에 축소. 근데 조심하실 게 뭐죠? 뭐가 나오면 한 개가 나오면 숫자가 한 개가 나오면 10%는 뒤에 축소가 붙는다는 거. 그리고 주택법은 뒤에 증감이 붙는다는 거.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수치는 다 정리가 끝난 거예요. 자, 그런데 국토개법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있고 도시개발법도 세 가지, 도시정비법도 세 가지, 주택법만 한 가지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머릿속에 한 가지 떠올려 주셔야 돼요. 아, 어디가 그렇고 어디가 그렇고 어디가 그렇다는 거. 됐나요?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경미한 사항을 우리가 6개 법령을 다 통틀어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경미한 사항 나오면 포기하기 없기. 됐나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경미한 상황이 나오면 무조건 뭐가 된다? 경미한 사항이 나오면 그렇죠. 이걸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리면 삐집.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국토개법입니다. 이제는 뭐 할 거냐면 조건사항에 대한 정리. 물어볼 때 뭐 하는 조건이 나왔을 때 뭐 하면 되는지 그 국토개법부터 먼저 정리할게요. 먼저 국토개법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 이렇게 물어봅니다. 시험대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박스 주어지고 보기 주어지고 아닌 것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것 자체만 가지고 외워주시면 되고 암기 코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헷갈리시면 안 되지.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거 뭐죠? 영영지기도, 영영지기도 이렇게 돼요. 용용지기도 이렇게 돼요. 용은 뭐죠?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은 뭘 통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한다. 그리고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용도구역인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거, 도시사용구역 변경하는 거,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변경하는 거,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변경하는 거,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변경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또 하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도 뭐가 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기반 시설의 설치나 정비, 개량도 지구 단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또 하나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도 뭐로?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용용지기도, 용용지기도 그 중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 다음 용도구역에 관한 거 개발도, 수시입, 개발도, 수시입 이렇게 됩니다. 개발도, 수시입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또 하나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주민이 뭐하죠? 입안을 제한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입안권자에게 주민이 뭘 제한한다고? 입안을 제한한다고. 그때 입안 제한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죠.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입니다. 뭐죠? 딱 손 모으고 영상 코에 딱 넣고 영상 기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거 딱 영상 기지입니다. 딱 이렇게 나와.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주민이 입안을 제한하는 경우보다 용산 기지입니다. 용도 지기 중에 용도 지구 중에 해당 용도 지구에 따른 건축물이야. 그 밖에 시설의 용도나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 지구. 그리고 산업 뭐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지구의 지정이나 변경 가능 사항도 주민이 입안을 제한하는 사항. 그리고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도 주민이 입안 제한.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도 마찬가지. 그리고 입지구지 최소구역도 마찬가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국토계획법에서 이거죠.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절차 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절차 토지 적성 평가만 토지 적성 평가만 토지 적성 평가만 환경성 검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토지 적성 평가만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되죠? 그러니까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요건을 물어보는 것들은 다 정리했다. 요건, 조건 있죠? 그거 다 정리한 거예요. 토지 적성 평가만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 이거죠. 첫 번째 뭐더라? 이건 무조건 외울 때 도시군 관리계획 들어가고 도시군 관리계획 들어가고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들어가고 또 도시개발 사업과 기반시설 들어가면 토지 적성 평가만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이다. 그럼 다른 거는 기초조사나 그다음 뭐죠? 환경성 검토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이건 토지 적성 평가만 실시하지 아니하는 거. 다른 거는 해야 된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으로부터 몇 년 이내에 토지적 평가를 실시하는 거예요. 5년 이내에 토지적 평가를 했어요. 그건 타당성 검토를 하잖아요. 그때 5년마다 할 때 이걸 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거 지역이나 공업지역, 상업지역에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한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을 한 경우.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또는 도시군 계획시설부지에 도시군 관리 위반을 하는 경우.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국토계획법에서 물어본 게 이겁니다. 도시지역으로 결정 도시된 거. 그러니까 다른 법에서 다른 법령에서 어떤 걸 개발하려고 하면 그 지역이 도시지역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도시지역 하려면 용도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절차를 밟아야지만 도시지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없이 그런 절차 밟지 않더라도 다른 법에서 뭐라고 정해주면 이거 도시지역으로 지정 결정된 걸 보자니까 그거 약속한 거 약속해줘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 이렇게 돼요. 어떤 거죠? 어항상 전원주택, 어항산 전원택지 이렇게 되죠. 어항상 전원택지. 그래서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걸로 보는 것은 뭐다? 어항산 전원택지다. 된다? 물고기 모양으로 생긴 산이 있더라. 거기에 뭐가 된다? 전원택지가 난리가 났다. 도시지역으로 지정됐다고. 그래서 어항구역으로서 무슨 지역? 도시지역에 연접. 시험 문제에서 농림지역에 연접 땡. 다른 지역 안 돼요.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관리지역 땡. 항만구역으로도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됐죠?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인 경우일 때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되는 거 보는 거예요. 근데 뭐는 안 돼요? 농림. 농공단지는 제외. 똑같은 단지지만 농공단지는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전원개발사업구역과 예정구역은 맞는데 우리 수력발전소, 저 산꼭대에 있는 거, 송병전 설비 산꼭대에 있는 거 이런 부분의 설치를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해당되지 않는다. 왜? 이거는 개발하는 개념이 아니니까. 그리고 택지개발지구. 이렇게 되는 5군데가 정해지면 이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국토계획법에서 물어본 거 이거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 조건. 그렇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의 지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 물어본 거. 첫 번째. 일단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는 조건이 도시 기본 계획에 따라서 도심이냐 부도심이냐 생활권 중심의 지역이는 어디서 도시군 기본 계획에서 처음부터 정해놨다는 게. 이건 도시군 관리 계획이 아니고. 아시죠?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 자체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해 결정하지만 이거 자체는 도시군 기본 계획으로 처음에 정해져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인 중심 지역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철도, 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 중 지역의 뭐죠? 거점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도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 이상? 3개 이상. 하나, 둘, 3개. 3개가 만나는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 여기서부터 얼마 반경에 위치하는 것을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하겠다. 1km 반경 이내에 위치한 지역.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노후불량 건축물 있죠. 그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이나 어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조심하셔야 돼요.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입니다. 그리고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중 어디 도시 경제 기반형. 도시 경제, 그 도시 자체의 경제 기반형이 있고 그다음에 근린 재생. 그러니까 도시 재생 활성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도시 경제 기반형과 근린 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지역을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다음 또 하나 그 밖에 창의적인 지역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도 되겠다 그 얘기예요. 그다음 이거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 지역 우리 기억나세요? 지정하여야 하는 게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 물어본 거 뭐냐면 하여야 하는 의무적인 사항, 의무적인 사항, 필수적인 거, 선택 아니에요. 뭐죠? 필수적인 것만 선택 아니에요. 필수적인 거. 지구 단위 계획의 필수적인 것은 정택이죠. 정택이 몇 년 친구? 10년 친구. 10년이 지난 지역. 즉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몇 년? 10년이 지난 지역. 그리고 그 정택이란 친구가 녹지를 주상공으로 시공하는데 얼마? 30만 원밖에 안 든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필수 친구죠. 그래서 이거는 필수 지구 단위 필수. 그래서 녹지 지역에서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또는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뭐가 되는 거? 해제가 되는 지역으로서 이 둘 다 면적이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우리는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국토계획법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죠. 도시군 계획시설,
계획시설 기억나시죠? 그럼 보통 보면 우리가 기반시설은요. 기반시설은 도시군 계획시설을 가지고 설치하게 되는데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 없이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있다 없다? 있어요. 무조건 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 없이 가능한 게 있다는 게 바로 뭐냐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는데 이 두 개를 다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 없이 하는 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다 외우지 마시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절차 중에서 이 중에 기반시설만 외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기반시설 중에서 위에 있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경우고 밑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위에 것만 기억하잖아요. 이거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학교 하천에 학교 옆에 있는 광장 하천에 발을 담그면 어디서 공동구에서 변이 줄줄 나와요. 기억나세요? 얘기. 그러니까 학교 하천 광장 옆에 있는 하천에 가보면 발을 담그면 공동구에서 변이 줄줄 나와요. 이랬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이 기반 시설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교하고 이 광장은 건축물 부설 광장을 제외한 광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천, 그리고 발전시설, 공동구, 변전시설, 유수지 등은 기반시설. 이거 말고 또 있겠죠. 이 대표적인 이거를 딱 놓았다. 결정해야 돼, 안 돼? 결정해야죠. 공동구에서 변이 줄줄 나오는데 병원 가야죠. 결정. 이 외 나머지는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에서 공동구 설치 조건 물어봐요. 공동구 설치 조건은 누구? 제 친구. 둘이서 막 얘기하길래 누구 정태기하고 경도가 막 얘기하길래 뭐하나 너무 궁금하잖아요. 얘네 둘이 속닥속닥 하는 거예요. 원래 같은 친구인데 뭐하나 제가 도청을 한번 살짝 해봤죠. 도청해보니까 정태기와 경도가 공공자금 얼마 가지고 200만 원 가지고요. 공동구 설치한다고 하네요. 오 이런. 그래서 도청 이전 신도시 그리고 정비구역 그리고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공공주택지구에 해당하는 지역과 지구 구역은 공동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될 지역이 되는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 공동구를 반드시 설치한 지역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하면 이 외 끝들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사업 시행자가 얼마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이때는 공동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되나요?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에서 또 하나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이 되게 많아요. 국토계획 자체가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많은 부분 중 하나입니다. 국토계획법에서 또 하나 기억하실 게 뭐냐면 개발행위 허가 기준입니다. 우리 개발행위 허가 기준 기억나세요? 사적인 개발행위를 할 때 허가 기준이 있었어요. 모개성 사업 주면 끝난다고 했죠. 모개성 사업 주기. 뭐가 뭐냐면 규모죠. 용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대통령자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뭐죠? 개성,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성장 관리계획 내용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고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또는 토지 이용 계획이나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나 하천, 호소, 습지 배수 등의 주변 환경과 경관의 조화를 이룰 것. 그렇죠? 그리고 해당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이게 바로 뭐냐면 개발 행위 허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거 성장 관리 계획 기억나시죠? 어디가 돼요? 노른자 말고 흰자. 여기는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으로 개발이 성행하는 곳이고 이쪽은 난개발을 막고자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어져요. 그런데 뒤쪽은 녹간농자 부분은 뭐가 돼? 개발이 아직 안 된 곳이죠. 그런데 덜썩덜썩 한다고 여기가 개발되니까 호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도 안정시켜야 되겠다 해서 묶고 싶은데 묶을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앞으로 성장할 거다. 성장관리 계획구역. 이거 지정 조건은 개발 수요가 많아서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또 하나가 주변의 토지 이용이나 교통 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도심지와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그리고 주변 지역과 연계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뭐죠? 필요한 지역. 그리고 또 하나가 지역 지구 등의 변경으로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뭐가 되는 경우? 완화되는 지역. 그러니까 완화. 행위 제한 자체를 했는데 이제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 그리고 그 밖에 난개발 방지. 기억나시죠?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입니다. 이런 곳이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조건.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국토계획법에서 보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발 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정하는 조건입니다. 개발 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서로 비교해야 대상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개발 밀도관리구역은 당해 지역의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요.
그리고 차량 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그리고 당해. 왜냐? 지금 개발이 꽉 차 있어가지고 아우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니야. 차들도 많고 아유 뭐 차가 뭐 나가잖아. 왜?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개발돼가지고. 그래서 이걸 뭐 하겠죠? 아우 좀 이거 관리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개발민도 관리구로 지정해야겠다. 그래서 검표율과 용적률을 강화시킬 거거든요. 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국토교통부 정하는 용도지역 도로율에 항상 여러분들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나올 때 몇 프로? 항상 숫자 2 들어갑니다. 2. 두개 2. 아시겠죠? 무조건 2. 20% 이상 미달되는 지역입니다.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 수도 있죠.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 시설 용량을 초과해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곳으로 예상된 지역도 지정하겠다. 또 향후 이내에 2년 이내 당해 지역 하수 발생량 쏟아내는 게 너무 많죠. 근데 이게 감당은 안 돼. 감당이야. 하수 시설이. 그리고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 학생 수를 수용을 못해. 누가 학교가 20% 초과할 거 이상 되는 거. 그리고 기반 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이거는 뭐예요? 개발이 안 된 거. 개발이 안 됐는데 이때까지 제한을 했죠. 개발 못하도록. 근데 그걸 먼저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완화 그리고 풀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인 거예요. 그래서 법령 제정이나 개정으로 인해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은 무조건 기반시설 부담구역. 왜? 개발이 시작될 거니까 뭐가 필요해요? 기반시설 필요하죠. 근데 기반시설 설치해줄게. 부담금 얼마 내? 이렇게 된 거죠.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풀리는 거, 완화되는 거. 그래서 항상 기반시설 부담구역 들어가는 것은 완화, 해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건수보다 얼마? 20% 이상 증가하는 지역. 증가한다는 얘기는 개발이 지금 호재가 되고 있다는 얘기 풀려가지고 그럼 빨리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야죠.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하는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시 또는 군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얼마? 20% 이상 높은 경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보시면 여기까지가 국토계획법인데 조심하셔야 될 게 나와요. 뭐냐면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 시험 문제에서 뭐냐면 이 두 개를 섞어서 이걸 섞어놓고 다음 중에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 그렇죠? 이런 부분을 섞어서 찾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고. 그럼 포인트가 뭐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지금 기반시설 자체가 꽉 찬 거예요. 근데 설치는 부족하죠. 부족하니까 설치하려고 하는데 설치하기는 곤란한 거예요. 다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게 뭐가 나오냐면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와야 돼. 이거는 밑에 있는 건 기반시설이 뭐죠? 이제 설치를 할 거니까 부족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기반시설이 기반시설이 없는 거죠. 없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기반시설이 있는 상태가 뭐하다는 얘기예요. 포화됐다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기반시설 얘기가 나오는 거는 오히려 반대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기반시설 얘기가 없어요. 왜? 설치할 거니까. 근데 여기는 기반시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수도, 도로, 하수도, 학교 다 기반시설이에요. 이게. 도로, 여기 차량, 도로 이거 다 도로잖아. 그러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로, 수도, 하수도, 하수시설, 학교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오면 뭐가 돼요? 개발밀도 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아시겠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꼭 체크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 뒷부분이죠. 뒤에 이제 조건별 사항들 이제 국토계획법까지 했고 남은 게 도시개발법하고 그 나머지 법령 남았잖아요. 나머지 부분 법령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2편 이제 도시개발법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테마 1번 도시개발계획 수립인데 첫 번째가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50% 이상인 지역이래요. 그런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개발이 안 된 곳이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조건사항 중에서 이제 도시개발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 국토계획법은 설명했으니까 도시개발법에서 조건 중에서 이게 나옵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선계획 후 구역 지정인데 예외적으로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계획을 나중에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정 후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역을 먼저 정하고 계획을 나중에 할 때는 그 지역 자체가 개발이 잘 안 되는
지역일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개발이 다 돼 있는 땅을 나중에 뭐죠? 계획을 세우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역을 먼저 정하고 계획을 나중에 정하는 경우일 때는 이때는 개발이 잘 안 되는 땅 아니면 개발 계획을 뭐죠? 공모전을 통해서 할 때 공모전 하려면 구역이 먼저 지정돼야 되거든요. 그 정하고 개발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얘기했죠. 개발이 안 되는 곳은 우리가 녹간 농자가 되니까 자연 녹지 지역, 생산 녹지 지역. 무슨 녹지는 빠졌어요? 보존 녹지는 빠졌죠. 왜냐하면 보존은 개발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도시 지역 외 지역은 다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뭐가 없냐면 자연환경 보존 지역은 제외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자연환경 보존 지역까지 들어간다 보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그거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라는 말 자체를 안 집어넣어요. 그래서 도시 지역 외 지역이라고 해서 그냥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국장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은 다 가능합니다. 국장이 원하면 다 돼. 국장이 원하면 다 돼요. 하지만 다 돼도 뭐는 안 된다? 자, 그렇죠. 자연환경 보존 지역은 안 돼. 이렇게 됩니다. 제외. 그리고 또 하나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개발된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보통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된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차지하는 면적이 원래 구역 지정하고자 하는 그 지역 면적이 얼마 크지 않으면 30% 이하 100분의 30 이하가 되면 이거 자체가 전체 중에서 100분의 30 이하가 이게 되면 그렇죠? 이 중에 어느 하나가 되든 이 중에 두 개가 되든 세 개가 되든 이게 범위가 100분의 30 이하면 나머지는 개발 부분 우리가 다르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도시개발법에서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조건. 그러니까 국장이 지정권자가 되는 조건입니다. 아시죠? 보통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지정권자가 누구냐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거든요. 물론 뭘 때는 뭐 또 틀리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국장이 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는데 그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국토개법 말고 도시개발법에서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조건, 그렇죠? 지정권자가 되는 조건입니다. 중국공 전부 30만 2천 원. 그렇죠? 중국공 전부 30만 얼마? 2천 원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뭐가 30만 2천 원이에요? 중국이 아니에요. 중국이 30만 2천 원이 아니고 공이 전부 30만 2천 원. 아시죠? 공이 전부 30만. 중국이 30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장이 요청할 때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이 경우 있죠. 이 경우일 때는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때 이 면적은 얼마? 30만 제곱미터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30만 제곱미터인 경우는 이 경우일 때만 얘기하는 겁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돼, 삐.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이 경우는 30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아니, 상관없는 거예요. 30만에 해당되는 것은 공정부가 어떤 경우냐면 공공기관, 한국 땡땡공사가 되는 거. 그래서 지방공사 아니에요. 지방공사가 거의 다 들어가는데 6개 법령 중에서 지방공사가 안 들어가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공공에 안 들어가는 게 여기. 국장은 지방을 싫어해요. 지방 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장 지방 싫어해. 그래서 지방공사만 여기 안 들어간다. 그래서 공공기관장 또는 정부 출연기관. 정부 출연기관은 국가철도공단 얘기하는 겁니다.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 그때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둘 이상의 특별시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대도시 행정구역이 걸치는 경우입니다. 그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정말 이거 조심하냐. 이거를 여기까지만 보고 어디까지? 여기까지만 봐요. 여기까지만 딱 보고 여기까지만 보고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또는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땡! 가감하게 땡! 아니에요. 반드시 이거 들어가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걸칠 때는 협의하면 돼요. 협의하면 된다고. 그런데 협의가 안 될 때 국장이 나서는 거예요.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천재지변이면 다 가능한 거죠. 그 밖의 사유로 도시개발사를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합니다. 또 도시개발법에서 뭐가 나오냐면
도시개발 사업 있죠. 시행자를 변경하는 조건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있는데 그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조건 이겁니다. 첫 번째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얼마? 1년 이내에 오죠.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자를 바꿀 수 있다는 게 됐나요? 조심하셔야 돼요. 실시계획 인가 공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실시계획 인가 이게 허가받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고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얘기, 할 마음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사업 시행자를 변경하겠다. 또 하나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어. 인가는 받았어. 그럼 사업 착수해야 되죠. 그런데 사업 착수를 안 하는 거예요. 몇 년? 이거는 2년. 그래서 1, 2가 되게 1, 2.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는 중요한 숫자가 1, 2, 3이에요. 1, 2, 3. 1, 2, 3. 변경에 관한 얘기는 1하고 2가 나와요.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은 1년 이내. 사업 착수는 2년 이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변경해야죠. 그리고 시행자가 부도라든지 파산, 그 밖에와 유사한 사유로 도시개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있죠. 이럴 경우도 우리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도시개발 채권 중도 상환 조건입니다. 원래 채권은요. 도시개발 채권은 중도 상환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중도 상환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도시개발 채권 매입 사유가 된 허가나 인가가 누구 유예로? 매입자가 귀책 사유가 없어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너 잘못인 거야. 그럴 때 취소된 경우는 중도 상환 돼요. 또 하나가 도시개발 채권 매입 의무자가 아닌 자, 내가 의무자가 아닌데 매입할 자가 아닌데 뭐 해라네? 그걸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닌 거예요. 취소죠. 그래서 중도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도시개발 채권의 매입 의무자가 매입해야 할 금액을 뭐 해서 이만큼까지 했는데 더 많이 했네? 초과하여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했어요. 그럼 그때는 또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 이게 이제 도시개발. 또 하나가 뭐냐면 도시개발법에서 조성된 토지 있잖아요. 조성하는 거. 그 조성된 토지 등을 공급할 때입니다. 공급할 때 추첨이 있고 수의계약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조성된 토지 등에 공급하는 방법은 추첨 방법이 있고 수의계약 방법이 있는데 추첨은 이거죠. 국민택지 330번호 단공 띠리리 그렇죠. 국민택지 330번호 단공 초과 이렇게 됩니다. 이건 추첨. 맨날 우리 뭐 하면 로또 하면 공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럼 그 단공이 어떤 공이냐면 국민택지 330번호 단공 있죠. 단공. 그게 로로 내려오면 그거 초과하면 뭐다? 조성토지 등의 공급 시 추천 방법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지나 공공택지 그리고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 그리고 공장 용지 그리고 원래 수의계약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공급 신청량이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조성토지 공급 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많이 초과할 때 그럴 경우에 추첨으로 하겠다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수의계약 하는 방법. 이 수의계약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1대1 계약 방식이기 때문에 비밀을 요하고 다른 사람이 안 하려고 할 때 수의계약 방법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학교 용지나 공공청사 용지도 일반인이 할 수 없는 거.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할 때 수의계약 1대1로 해야지. 그리고 두 번째가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 유지관리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할 때 이건 뭐 어디 쓸 데도 없어요 이거. 근데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 토지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1대1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이걸 뭐 우리가 뭐 추첨한다든지 그다음 공개경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토지 상한 채권은 너한테 나중에 이 건물 상한해 줄게 하고 토지 상한 채권을 발행한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1대1로 줘야지. 이걸 여러 사람한테 공동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그죠? 당연한 얘기고. 그다음 토지의 규모나 형상, 입지 조건 등에 비추어서 토지 이용 가치가 현저히 낮아요. 아무도 안 살려고 하는 거야. 그때 낮은 토지로서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그죠? 이때 1플러스 1을 주는 거죠. 그때 시행자 인정하는 거. 그리고 경쟁 입찰을 원래 했는데 추첨 결과 두 번의 낙찰이 안 되는 그러니까 유찰이 된 거죠. 그럴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도시개발법에서 조건을 달았을 때의 내용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했을 때 뭐 하는 부분 조건들. 그 다음에 이제 도시정비법입니다. 도시정비법에서 이제 나오는 조건사항인데 어떻게 나오냐면 도시정비법에서 이게 나와요.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그러니까 이 항목은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우리가 재건축 사업은 건물만 다시금 짓는 거예요. 그럼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안전진단 했는데 보고 뭐죠? 위협하고 뭐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럼 이건 재건축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일 때는 안전진단 자체를 안 해도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뭐죠? 붕괴되어서 신속하게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거. 너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두 번째가 주택의 구조 안전상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정비계획 누가 위반권자가 인정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진입하는 도로 있잖아요. 이는 진입도로 등의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가 정비 예정구역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도로, 진입도로가 있다고요. 그럼 이 진입도로 부분도 같이 해야 공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옆에 건물들도 같이 있으면 이것도 같이 묶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안전진단 부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이거 자체를 포함시켜야 될 수밖에 없는 경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일 때 인정한 건축물. 그리고 또 하나가 이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로서 지정을 등급을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은 거예요. 안전진단 등급이 다섯 가지 등급이 있어요. A, B, C, D, E 이렇게 되는데 C가 센터 보통입니다. D, E를 받으면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그 재건축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흡이나 뭐죠? 불량인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이미 받았으면 안전진단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다음 또 도시정비법에서 이게 나옵니다. 시장 군수 등이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을 뭐죠? 직접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문장 나올 때 원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오늘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이 조건사항 부분이 6개 법령을 다 해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가 되었던 조건들이죠. 뭐 하면 뭐 하게 되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그 조건들을 물어보는 게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럼 그것만 정리해놨으니까 그것만 여러분 보셔도 조건에 대한 정리가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고 내용이 조금 많을 수도 있는데 그건 진짜 조금 봐주셔야 돼요.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전체적인 게 정리가 끝나고 앞에서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이제 OX 형태로 한번 정리해보는 거죠. OX는 나중에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원래는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든지 아니면 시장 군수 시간이 없어가지고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공공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공공이 냉큼 사적인 걸 먹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정해서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하는 조건을 물어본 겁니다. 첫 번째, 그 조건들.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두 번째가 고시된 정비 계획에서 정한 정비 사업 시행 예정이래. 이거는 예정되는 예정일로부터 얼마 2년 이내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이때 하기로 했는데 언제 2년 이내에는 예정이지만 2년이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한 내용 위법이고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런데 이거는 재개발 사업일 때는 이 경우가 시장 군수들이 직접 하는 걸로 해당하지만 재건축 사업일 때는 예정일이기 때문에 2년 이내에 사업 시행 인가를 안 했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시장 군수들이 직접 하게 한 거는 문제가 된다. 해서 이거는 반발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일 때는 이걸 소송해서 일부분 뺀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일 때는 뭐 한다? 재배한다 이렇게 말을 쓰는 거예요. 양목은. 세 번째로 순환정비입니다. 순환정비는 미리 뭐죠? 임시거주시설을 만들어 놓고 정비하고자 하는 예정에 있는 곳 있죠. 그 사람들이 여기 임시 거주하도록 하고 다시금 이 공사 끝나면 이 사람들이 들어가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 임시 거주지에 들어가 이렇게 순환하는 형태입니다. 무조건 싹 다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가능하려고 하면 누가 공공이 사업을 해야지만 그 임시 거주시설을 국유지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순환정비 방식으로 정비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시장 군수들이 직접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해당 정비구역의 국공유지 면적이나 국공유지와 토지주택공사 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의 2분의 1 이상이에요.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를 굳이 3분의 2만 보통 토지 등 소유자는 3분의 2 나오니까 그만큼이나 다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어요. 왜? 공공이 지금 벌써 뭐냐면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과반수만 동의를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의 가반수가 시장 분수 등 또는 토지 주택공사 등을 사업적으로 지정하고 동의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 정비법일 때는 사람이 먼저다 해서 사람 나오면 토지 등 소유자 나오면 3분의 2고 면적 나오면 2분의 1에 대한 요청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해당 정비구역 토지 면적은 2분의 1 이상인 토지 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 나오죠. 토지 등 소유자 나올 때는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 분수 등이나 토지 주택공사 등의 사업적인 지정을 요청하는. 그러니까 이 두 개 부분을 되게 많이 헷갈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 부분, 그죠? 이 내용 부분을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부분 이거 있죠, 이거 여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하고 이거는 정말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되게 많이 헷갈려요, 이 부분. 물론 여기 나오는 이 연수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행동도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하나 더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 3년 부분, 설립 부분, 추진위원회하고 또 조합 설립 부분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 3년 부분 나오긴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됩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 여기까지가 도시정비법 됐나요? 여기까지가 도시정비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시정비법 됐나요? 도시정비법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는 어디가 되느냐? 건축법이죠. 건축법. 그 다음 나오는 게 건축법. 건축법 부분이 되는데 건축법도 조건이 있죠. 우리가 지금 국토계획법,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그리고 도시정비법 얘기했고 그 다음 이제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법 부분에 대해도 조건이 많겠죠? 그 건축법에 대한 조건 부분인데 첫 번째, 건축법에서 조건 중에서 뭐냐면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여기서 적용 안 한다는 것은 100% 건축법 조문 전부 다를 적용 안 한다. 그러니까 일부만 적용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적용 안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경우요? 건축법 적용하지 않도록 누가? 고문철수님 돌아가셨잖아요. 절대 이건 안 됩니다. 컨테이너 창고에서 돌아가신 고문철수님, 그렇죠? 컨테이너 창고에서 돌아가신 고문철수님이 뭐 했어요? 이 건축물은 절대 뭐죠? 건축법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해서 막 단식 투쟁하다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분 때문에 여기 있는 부분은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입니다. 그래서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곳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우리가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 이 경우에 뭐 들어가면 주택 있잖아요. 주택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고정돼 있다. 그러면 이거는 건축법 적용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고속도로 우리 통행료 징수 시설 있잖아요. 이것도 건축법 적용 안 하고, 그리고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지정 문화재나 그다음 또 누구 임시 지정 문화재도 건축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도나 궤도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 보안 시설이라든지 철도 선로 위나 아래로 가로지는 보행 시설, 그리고 플랫폼 기준으로 해서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건축법 적용 안 하고 위에 있는 철도 역사 있죠. 이런 거는 건축법 적용해요. 그리고 해당 철도 또는 궤도 사업용 급수나 급탑 및 급유 시설은 우리가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실 거. 하천법에 따라서 하천구역 내에서 우리 물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막았다가 또 열어줬다가 댐처럼 댐돼 있는 거, 그거 수문 조작실입니다. 수문 조작실. 이것도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은 컨테이너 창고에서 돌아가신 고 문철수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 우리 이거 많이 얘기하는 거 이거죠. 대수선 조건. 건축법에서 대수선 조건입니다. 이게 되게 많이 헷갈리잖아요. 먼저 대수선 조건은 이것부터 기억해야 돼요. 대수선을 할 수 있는 행위, 대수선을 할 수 있는 행위 부분에 관한 형태인데, 그러니까 부위부터 먼저 보면 방화벽 또는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주계단, 피랑계단 또는 특별 피랑계단, 다가구 주택의 가구 간의 경계벽 또는 다세대 주택의 세대 간의 경계벽, 그리고 주요 구조 부인 지붕틀, 보, 내력벽, 기둥,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 있죠. 이 부분은 뭐가 된다? 대수선의 부위가 되는 겁니다. 행위를 행하는 부위. 그것부터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부위 부분을 대수선, 왜냐하면 창호를 전부 다 바꿨다. 그럼 이것도 대수선이라는 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수선에 해당할 수 있는 부위는 바로 뭐냐면 방화벽, 방화구역, 그리고 주계단, 피랑계단, 특별 피랑계단, 그리고 다가구 주택이나 아니면 다세주택의 세대 간의 경계벽 있죠. 그리고 주요 구조 부인, 지붕틀, 보, 내력벽, 기둥, 그리고 건물 외벽에 사용 마감재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의 부위를
이제 뭐 하는 거 대수선 조건이야 그러면 행하는 행위가 뭐가 되느냐? 행위는 바로 어떤 게 있어요? 증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죠? 해체가 있고 또 뭐 있고 수선이 있고 변경이 있고 이렇게 먼저 딱 알아두셔야 돼요. 수업 시간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뭐 전체 역을 했던 거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알겠죠? 그걸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대수선의 기본적인 조건은 먼저 부위부터 먼저 알고 그 부위를 행하는 행위 부분이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런데 자 지금 1번처럼 나온 거 있죠. 방화벽이나 방화구에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주택의 경계벽 있잖아요. 이런 부위는 행위를 증설을 하든 해체를 하든 수선을 하든 변경하든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대수선이 됩니다. 개수에 상관없이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대수선. 자 그런데 지붕틀 보내기 마감 있죠. 지붕틀 보내기 마감은 뭐일 때는 증설하고 해체일 때는 규모 제한과 개수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행위 중에서 증설하고 해체는 뭐가 나오든 간에 부위가 뭐가 나오든 간에 개수나 면적 제한이 없구나. 증설과 해체는 뭐가 없다? 규모나 개수 제한 자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붕틀 보내기에서 지붕틀하고 보하고 기둥 나오는데 이건 몇 개? 3개 이상. 내력벽과 건축물 외벽의 사용으로 마감재로 벽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이 될 때 이 경우일 때만 수선과 변경이 있죠. 변경과 수선. 이 경우일 때만 해당하는 겁니다. 행위 중에서 수선하고 변경 부분은 위에 있는 부분일 때는 뭐가 되고 개수나 면적 제한이 없지만 어느 경우일 때만 이 경우일 때만 그러면 우리가 이걸 대수선 조건을 외울 때 1번, 2번을 다 알 필요가 없이 3번만 기억을 조금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3번만 이것만 기억해달라. 왜냐하면 왜 이것만 해달라고 했냐면 이것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면적과 개수 제한이 없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적, 개수 부분 제한이 있는 거 이거밖에 없잖아 지금. 나머지는 뭐가 나오든 간에 면적, 개수 제한이 없어요. 이 위에 거는, 이 위에 부분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대수선이 나왔다. 대수선 조건이 나오잖아요. 그럼 대수선 조건이 나오면 무조건 3번만 기억하고 있다가 지붕틀 보내기 마감만 30. 지붕틀 보내기 30. 지붕틀 보 기둥은 3개 이상. 그리고 외벽 부분이나 내력벽 부분의 벽 면적은 얼마? 30제곱미터 이상. 일대 변수, 변경과 수선일 때. 이때만 개수하고 면적 제한이 있다. 나머지는 그게 없다. 그렇게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3번만 머릿속에 기억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 신고 대상이 있고 허가 대상이 있어요. 신고 대상과 허가 대상. 그렇죠? 신고 대상과 허가 대상이 나오는데 신고 대상과 허가 대상. 거기에서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허가 대상. 그러니까 이거는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신고 대상이 아니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럼 대표적으로 뭐 나오면 제가 얘기했죠. 머릿속에 면적 나오면. 면적이 두 가지인데 그 하나만 기억하라고 했어요. 면적 나오면 얼마? 100만 기억하세요. 면적은 100, 면적 100. 그죠?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한다.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신축, 재축, 개축, 이전, 증축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일 경우에 그럼 만약에 100을 넘어선다. 그러면 이건 뭐죠? 허가 대상. 아시겠죠? 그래서 면적 나온 100, 면적 100, 면적 100 그리고 대수선 중에서 수선이라는 행위가 나왔다. 면적이 뭐가 되고 규모가 어떻게 되든 간에 수선을 한다. 수선은 뭐죠? 허가 대상까지는 안 돼요. 신고만 해도 돼요. 그래서 대수선 중에 수선이라는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대수선이 됩니다. 그러면 면적이 뭐 크고 작은 상관없네? 네, 상관없어요. 어떤 규모가 되든 간에 수선이라는 거 하는 것은 조그마한 행위로 본 거예요. 그래서 수선이 나오면 전부 다 신고 대상. 그런데 대수선 중에 수선이 아닌 경우가 있죠. 수선이 아닌 대수선 행위가 나왔습니다. 그럼 누구 찾아야 돼요? 연 200 상미 1년에 200 연봉이 200인 상미 불러야 돼요. 그래서 연 200 상미 그렇죠. 연 200 상미 이렇게. 그러니까 대수선이 중에서 수선이 아닌 경우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앤드 3층 미만인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을 행했을 때만 뭐가 되는 거예요? 수선 빼고
행하였을 때만 뭐가 되는 거야? 대수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고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수선도 신고해야 되냐 허가해야 되냐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대수선도 신고냐 허가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때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시. 대수선 중에 뭐가 나오면 수선이 나왔다. 그럼 무조건 뭐죠? 이건 규모가 어떻든 면적이 어떻든 상관이 없이 신고 대상. 그런데 대수선 중에서 수선이 아닌 대수선입니다. 그럼 누구 찾아요? 연200 상미. 즉 수선이 아닌 대수선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요. 그리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뭘 행위를 하려고 한다. 대수선 행위를 하려고 한다. 근데 수선이다. 그럼 이건 무조건 신고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미만이라도 어차피 이거는 신고니까 신고인데 규모 부분 제한을 안 받는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우일 때는 수선이 된다. 아시겠죠? 앞에 있는 부분 수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차피 지금 뭐야 대수선이 아니잖아요. 대수선이 아닌 게 아니고 허가가 아니잖아. 신고 대상이니까 뭐 이게 수선이 되든 뭐든 상관은 없죠 솔직히. 근데 이게 연면적 200을 넘어서고 3층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더라도 뭐가 되면 수선이 되면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신고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대수선 중에서 수선 부분에 관한 형태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대수선 중에서 연 200 얼마? 연 200 상미 부분이 되면 이거는 뭐가 된다? 대수선으로 행해질 때는 우리의 신고 대상으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3층 미만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조심하실 게 이고 둘 다 만족을 해야 돼요. 만족. 그 다음에 건축물 높이 높삼이 증축이죠. 높삼이 증축. 건물이 기존 건물이 뭐가 있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기존 건물이 뭐가 있든 상관없이 뭐만 기존 건물의 높이를 얼마 3m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을 했어요. 늘렸어요. 그러면 이건 무조건 신고가 된다고 얘기입니다. 만약에 4m를 늘렸다. 그러면 신고 아니죠. 허가받아야 돼요. 그 다음 또 하나 공지사내는 뭐가 유명해요? 오이가 유명하죠. 그리고 오이 공장이 많다. 연안 502 공장. 그렇죠? 연안 502 공장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공지산에는 연안 502 공장이 유명하다. 502 공장이 유명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업지역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단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업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리고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가 얼마?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되나요?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몇 층? 2층 이하인 공장입니다. 이 조건이 반드시 돼야 돼요. 연면적 합계가 500을 넘었었어요. 그러면 신고 대상 안 돼요. 2층을 넘어섰어요. 신고 대상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둘 다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이고 그리고 3층 이하인 공장일 때 신고 대상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 이거 기억나시죠? 조경을 원래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조경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이 나옵니다.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 뭐였죠? 가설 공축물, 녹간농자. 가설 공충물 그리고 녹간농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 도시군 계획시설 허가를 받아서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인데 무슨 조경이 필요해요? 나중에 없어질 건데. 그리고 공장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특히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면적에다가 공장을 짓는데 면적이 얼마?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산업단지 공장은 면적 제한이 없어요. 그냥 산업단지 공장은 무조건 적용할 필요가 없다. 축사 면적 제한이 없어요. 축사는 그 주위가 전부 다 풀이고 막 그래요. 근데 축사에다가 무슨 적용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물류시설은 이거 시설 자체 건물이 올라가는 경우는 전부 다 1500 미만이에요. 그래서 연면적 합계가 1500 미만인 물류시설. 근데 조심하실 게 이 물류시설이 어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건축할 때는 제외 적용해야 돼요. 주상이 오면 뭐 한다? 제외. 주상이 오면 적용해놔야죠. 그래도 주상이 오는데 주상 전화 납세요. 주상이 오는데 먼저 적용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적용해야지. 잘못하면 잘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상이 오면 적용한다는 거 물류시설이라 할지라도 됐죠. 그 다음에 녹지지역 녹지 전부 다 뭐예요? 조경이에요 다. 근데 뭘 적용을 또 해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교육지역도 전부 다 개발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럼 이것도 적용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런데 관리지역, 관농자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잖아요. 그럼 다 이거 다 잘라내죠. 잘라내기 때문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럼 적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제외한다. 즉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건축물에서 뭐 하냐면 가설 건축물. 가설 건축물의 요건인데 허가 대상이 있고 뭐가 있어요? 신고 대상이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은 두 가지가 있는데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 허가 대상은 일단은 가설 건축물이 되려면 무조건 4층 이상은 가설 건축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3층 이상이 3층 이하가 돼야 돼. 이하. 그리고 존치 기간도 3년 이내가 돼야 됩니다. 3년이 넘었잖아요. 그럼 이건 가설 건물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존치 기간이 3년 이내일 것.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 철근 콘크리트가 되면 이거 철거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닐 것. 그리고 공동주택이나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되면 안 돼요. 가설 건축물을 분양하는 목적으로 쓰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가설 건축물을 분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돼요? 이거 안 되지. 가설 건축물은 가설인데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공동주택 판매시 운수시설 등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그래야 가설 건축물이 되죠. 그리고 전기나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성 공급 설비 설치를 필요하지 아니해야 돼. 왜? 나중에 없어질 건데 이걸 뭐 공급한다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허가 대상이 되고 신고 대상은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으로 쓰는 가설, 우리 공사 현장에 보면 뭐 창고라든지 아니면 파이프 같은 거 세워놓은 거 있죠. 그런 거는 신고만 해도 돼. 허가 안 받아도 돼요. 공작물도 마찬가지. 그리고 전시를 위한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모델하우스 설치했다. 이것도 신고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밖에 비슷한 거. 그리고 조립으로 만든 경비용.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 건축물 있죠. 여기 경비용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빠비용 아니에요. 경비용. 여기 10이 있어요. 10이. 경비용 10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10제곱미터 이하. 10제곱미터 넘었으면 이거는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1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야외 흡연실. 우리 야외에다가 흡연실 만들어 놓은 간이시설이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럼 얼마요? 50제곱미터 이하일 때. 이게 바로 신고 대상. 50을 넘었으면 허가 대상이 되겠죠. 그 다음 도시 지역 중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이나 어업용 비닐하우스 있잖아요. 비닐하우스 색깔이 백색이죠. 백색이니까 얼마요? 100이죠. 100. 그러면 100 밑으로는 아예 신고조차도 안 해야 돼요. 근데 100 이상이 되었을 때는 신고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 정도 이상. 이거 이하가 아니에요. 다 이하인데 여기만 이상인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건축법에서 공개공지 등 했던 거 기억나시죠? 공개공지 등의 설치 조건입니다.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조건. 또 나와 있지만은 이 공개공지 등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휴식 공간이죠. 소규모 휴식 공간. 내가 건물을 지었지만 그 주위 부분에다가 그 대지 부분에 사람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공개공지 등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되는 게 아니고 1준이하고 상준이 있죠. 둘이 무슨 관계? 5천. 그래서 1준이하고 상준이. 1준이는 뭘 잘해요? 1준이는 주거를 잘해요. 그래서 일반 주거, 준주거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상준이는 공업을 잘해요. 공업을. 그래서 상준이. 상은 상업이에요. 상업. 상업은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업은 중공업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1준이하고 상준이 공개공지 등 1준이하고 상준이 됐죠?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문화 및 집회시설이나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둘이 무슨 관계라고 그랬어요? 5천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는 지역이고 밑에는 규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심하실게요. 판매시설 중에서도 뭐는 이거 농수산물 유통시설 있잖아요. 이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뭐한다? 제외합니다.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우리가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5,0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이런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요. 면적을 얼마 정도 범위로 정하게끔 했냐. 최대 얼마냐. 자, 건축 면적 아니에요. 땅에 대한 대지 면적의 얼마? 10% 이하로 우리가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공지 등의 설치 조건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 면적 얼마? 10% 이하. 됐나요? 그렇게 하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또 여러분들 좀 약간 좀 따분하잖아 이게. 그래서 조금씩 이제 빨리빨리 끊어서 좀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주택법 이제 남은 게 뭐냐면 주택법하고 농지법 남았고 그리고 걸치는 사항 남았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이 세 가지는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